여러분은 노후에 한 달 300만 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면 서울에서도 남부럽지 않지. 둘이서 쓰기에 차고 넘치는 돈이야. 저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독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어요. 무릎이 쑤시는 걸 참고 신월동 언덕길을 내려와 동네 편의점 구석에서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가 5,000원짜리 도시락이 반값이 되기를 30분이나 서성거리며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미진이 아니니? 너 여기서 뭐해?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잘 나가던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남편이 공기업 퇴직하고 매달 연금만 4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그 친구요.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들고 들어온 친구는 제 손에 들린 반가 도시락과 제 초라한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묘한 동정심을 띄우며 말하더군요. 미진아,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건 잘 챙겨 먹어야지. 아직도 그 신월동 가파른 언덕집에 사는 거야?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잖아. 그 말은 송곳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받는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당장 내일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량한 노인으로 보였을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그 친구들과 호텔 뷔페를 다니고 골프 연습장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경비일로 벌어오는 150만 원과 우리가 받는 연금 150만 원을 합친 그 300만 원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참 잔인하더라고요. 67세 남편이 빗속에서 붙인 주차 위반 스티커 한 장이 우리 노후를 통째로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비 주제에 어디서 외제차에 스티커를 붙여 그 젊은 입주민의 고함 한 번에 우리 집의 생명줄 같았던 150만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66세인 제가 신월동과 목동 일대 식당을 샅샅이 뒤져봐도 나이 많고 손목 약한 노인네를 써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고작 150만 원의 연금뿐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지켰던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받아놓은 대출 이자와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건 맹물에 말아먹는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안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서 위태로운 잔치를 벌이고 계신가요? 과연 저희 부부는 이 지옥 같은 신월동 언덕길을 다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으로 추락했을까요? 300만 원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처절한 고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노후 자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비 오는 밤 편의점을 서성이게 될지 모릅니다. 남편 수종 씨가 35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시원섭섭하다며 웃는 남편의 어깨 뒤로 저는 솔직히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나 하는 걱정에 잠도 못 잤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딱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성실함 하나는 타고난 우리 남편이 운 좋게도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경비 자리를 바로 꿰찼거든요. 남편이 첫 월급 150만 원을 받아온 날 우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남편과 제가 합쳐서 받는 국민연금이 150만 원, 거기에 남편이 밤잠 설쳐가며 벌어온 150만 원. 딱 합치니까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여보, 300만 원이면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하지 않아? 남편이 유니폼 단추를 풀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300만 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벽처럼 느껴졌어요.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하나 있고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뭐가 무섭겠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안도감이 우리를 서서히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선 신월동 재래시장 장바구니부터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1,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시든 배추잎만 골랐는데 이제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미진이네 남편 경비 취직했다더니 형편이 폈네. 시장 상인들의 빈말 한마디에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신월동 언덕길을 올라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죠. 남편도 퇴직 후의 무기력함을 금세 털어냈습니다. 비록 남의 집 주차 관리하고 분리수거하는 일이었지만 자기가 아직은 돈을 벌어온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건 동창들의 연락이었습니다. 미진아, 너네 남편도 은퇴했지? 이제 우리랑 같이 좀 다니자. 공기업 다니던 남편 덕에 연금만 400만 원씩 받는다는 영숙이 강남에 건물 하나 두고 월세 받는다는 정희까지.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모임 장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호텔 뷔페였어요. 한 끼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만 우리도 한 달에 300은 들어오니까라는 생각에 덜컥 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이 떠드는데 저만 시장에서 산 5천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있을 순 없잖아요. 모임에 나가기 전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나가면 밥값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은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백화점 쇼핑을 가고 분기마다 한 번씩 제주도로 해외로 여행 갈 계획을 짰습니다. 미진아, 너도 이번엔 같이 가야지? 남편 경비 월급 받는다며? 동정 섞인 그 말투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새벽 찬바람 맞으며 아파트 복도 청소해서 번 돈인데 저는 그 돈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신도 나 고생시킨 거 보상해줘야지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지 본인이 번 돈을 제가 쓰는 것에 대해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보, 친구들 만날 때 너무 기죽지 마.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지라며 제 손목에 굴러다니던 낡은 시계 대신 면세점에서 샀다는 그럴싸한 시계를 하나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 150만 원은 노후 보장이고 남편이 벌어오는 150만 원은 우리가 즐겁게 쓸 여윳돈이라고 착각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67세 노인의 노동 수입은 유리성 같은 겁니다. 바람 한번 잘못 불면 언제든 깨져버릴 수 있는 아주 약한 성 말이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물었더니 단지 내 입주민이랑 주차 문제로 좀 실랑이가 있었다고만 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실랑이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버텼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하며 남편이 밤샘 근무하며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의 무게를 무시했습니다. 신월동 우리 집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빳빳하게 다린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고 저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며 오늘 입을 옷을 골랐죠.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지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남편의 수명을 갉아먹고 제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외면하면서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달콤한 안개가 걷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연금이 이만큼 나오니까 혹은 아직 몸 움직여서 벌 수 있으니까라며 지갑을 쉽게 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300만 원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었는지, 그 처절한 몰락의 시작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히던 그날의 환희는 딱 보름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66년 평생 살면서 제가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노후의 가계부는 젊었을 때 쓰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가장 먼저 저희 부부의 뒷덜미를 잡은 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신월동 우리 집 빌라 한 채랑 남편이 타던 10년 된 중형차 하나 있다고 매달 25만 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밤잠 설쳐가며 아파트 단지 순찰에서 번 돈 150만 원 중에 앉은 자리에서 25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신월동 4층 빌라는 왜 그렇게 고칠 게 많은지, 여름에는 옥상 열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서 난방비가 30만 원을 우습게 넘기더라고요. 관리비 없는 빌라라 좋아했더니 수시로 터지는 하수구 수리비에 옥상 방수 공사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남편이랑 제가 숨만 쉬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주거비와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로만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건 200만 원 남짓인데 이걸로 한 달 식비하고 남편 차 기름값하고 우리 부부 약값 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고정 지출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가짜 여유 때문에 저는 제 형편에 맞지 않는 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 정인의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호텔 중식당에서 한다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미진아, 너는 남편이 돈 버니까 넉넉하잖아. 꼭 와야 해.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독이 든 성배 같았습니다. 옷장을 뒤져봐도 작년에 산 블라우스는 벌써 유행이 지난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신월동 사는 불쌍한 미진이 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백화점에 가서 40만 원짜리 핸드백을 할부로 긁었습니다. 이번 달만 아끼면 되지 300만 원이나 들어오는데 설마 굶겠어? 그 아니란 생각이 제 목을 죄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노후 준비를 끝내고 자식들에게 수억 원씩 증여를 했다느니 이번 겨울에는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느니 하며 웃음꽃을 피우더군요. 미진아, 너네 남편은 경비 일하느라 힘들어서 여행도 못 가겠네? 아유, 그래도 그 나이에 일하는 게 어디야. 우리 남편은 놀기 바빠서 탈인데. 위로인 척 건네는 그 말들이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축의금으로 준비한 10만 원 말고도 2차 커피값 15만 원을 제가 결제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켜보니 카드 승인 문자랑 보험료, 자동이체 문자가 줄줄이 떠 있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백화점 할부금의 축의금, 커피값까지 해서 70만 원 넘게 써버린 거예요. 신월동 언덕길을 걸어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픈지. 집에 도착하니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골아떨어진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마디에는 박스가 긁힌 상처와 먼지가 가득한데 저는 그 손으로 번 돈을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에 날리고 온 것이죠.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의 300만 원은 부자로 사는 돈이 아니라 가난을 겨우 가리는 가림막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림막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남편은 식비를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는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2만 원짜리 파스타를 먹으며 우아한 척을 했습니다.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우리 형편은 이게 아니야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친구 모임을 끊든지 지출을 줄였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번 높아진 눈높이는 좀처럼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여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지? 시장 가기가 무섭네. 남편이 툭 던진 말에 저는 괜히 뜨끔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을 펑펑 쓰는 줄 알아? 나도 아낄 만큼 아껴.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미안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괴로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부부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들어놓았던 종신보험이랑 실비보험료가 갱신되면서 훌쩍 뛰어버린 거예요. 둘이 합쳐 매달 4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이걸 해지하자니 나중에 아플까봐 무섭고 유지하자니 당장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다음 달 남편 월급날까지 남은 돈은 단돈 15만 원. 아직 공과금도 다 안 빠져나갔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드 대출 서비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 달에 연금 나오면 바로 갚으면 되지 뭐. 그 가벼운 생각 하나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적자를 내일의 나에게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신월동 신영시장에 나가서 대파 한 단 가격에 벌벌 떨면서도 친구들 앞에서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희 부부의 300만 원은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분 등 위로 짊어진 그 150만 원의 노동 수입이 사실은 우리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거실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요? 놀라서 달려갔더니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보다 내일 남편이 출근 못하면 우리 150만 원은 어쩌지? 라는 잔인한 생각이 먼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라는 여자가 그렇게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노후의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수를 아는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데 저는 그 평화를 제 손으로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신월동 언덕 너머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시각, 우리 부부의 삶에는 긴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그날 무사히 출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위태로운 300만 원은 다음 달에도 무사히 지켜졌을까요? 인생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다녀온 남편은 단순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형편에 안정이 가당키나 합니까? 남편은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로 다시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말려봤지만 남편은 나 안 나가면 그 150만 원 누가 주냐며 절뚝이는 다리로 현관을 나섰어요. 그런 남편을 보내놓고 제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생하는 남편을 등 뒤에 두고 저는 또 그놈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동창 모임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내 남편을 남들 앞에서 숨겨야 할 때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연금 150에 남편이 밤잠 설쳐가며 벌어오는 150만 원. 우리 둘이 신월동 빌라에서 조용히 살면 부족할 게 없는 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모임이었습니다. 공기업 은퇴하고 연금만 400만 원 넘게 받는 친구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미진아, 수종 씨는 요즘 뭐해? 아직도 어디 고문으로 나가나? 카페에 모여 앉아 명품 가방 하나씩 옆에 끼고 묻는 친구들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그 시각 땀 흘리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입에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친구 회사에서 경영 자문 좀 해달라고 해서 가끔 나가서 도와주고 있어. 본인이 워낙 워커홀릭이라 쉬질 못하네. 허허, 참. 경영 자문이라니요. 제 입으로 뱉고도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친구들은 역시 수종 씨는 능력이 좋네라며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 웃음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300만 원의 진실, 그리고 무너지는 가계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품위 유지비라는 이름의 독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호텔 뷔페 가자, 골프 연습장 가자고 할 때마다 차마 못 간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300은 들어오니까 조금만 아끼면 남들 하는 만큼은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300만 원이라는 돈이요. 노후에 진짜 아슬아슬한 숫자대요. 집 관리비에 기본 생활비 쓰고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나면 친구들 만나서 한번 밥 먹고 차 마시는 그 10만 원, 20만 원이 가계부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습니다. 어느 날은 다음 달 모임 때 입고 나갈 변변한 옷이 없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재킷 하나가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못 들어도 옷이라도 그럴싸해야 기가 안 죽을 것 같아서 결국 매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손을 댄 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결국 제가 어디에 손을 댔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보험 증권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나이 들어 아플 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십수년을 부어온 암보험이랑 실비보험들. 이거 하나 해약하면 급한 불은 끌 텐데. 아니야, 그래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지. 머릿속으론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 손은 벌써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약하면 환급금이 얼마인가요? 묻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당장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 50만 원짜리 재킷 한 벌 사겠다고 우리 노후의 생명줄 같은 보험을 해약할 고민까지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괴물 같았습니다. 남편은 67세 나이에 신월동 언덕길을 내려가 밤샘 근무하러 가는데 저는 그 돈으로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게 신기루였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이 줄이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남편이 벌어오는 150만 원이 영원할 줄 알았고 우리 부부 연금 150만 원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년까지만 남편이 일하면 저축도 좀 하고 그때는 진짜 마음 편하게 여행도 갈 수 있겠지. 밤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신월동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 외제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 한 장을 붙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스티커 한 장이 우리 집의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 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매달 통장에 찍어주는 150만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 위해 남편이 밤마다 어떤 시간을 견디는지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친구들 앞에서
그 가짜 명품 인생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신월동 우리 집은 언덕배기에 있어서 겨울이면 칼바람이 정면으로 들이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채 울리기 전에 남편은 몸을 일으킵니다. 67세. 이제는 여기저기 마디마디가 쑤실 법도 한데 남편은 한 번도 앓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낡은 등산복 점퍼를 걸쳐 입고 보풀이 일어난 목도리를 두르는 남편의 뒷모습을 자는 척하며 지켜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화tat해지곤 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새벽,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았던 한숨을 내뱉습니다. 저 남편이 오늘 밤을 꼬박 세워 지켜낼 저 150만 원이 없으면 당장 우리 집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은커녕 친구들 모임 회비 3만 원도 못 낼 처지라는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두고 간 도시락 통을 전해주러 밤늦게 아파트 초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최수종이라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형광조끼를 입고 거대한 산처럼 쌓인 플라스틱 병들을 밟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제대로 헹구지도 않고 버린 배달음식 용기에서 흘러나온 오물이 남편의 장갑을 적시고 있는데도 남편은 묵묵히 라벨을 떼고 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이거 좀 치워달라니까요. 어느 입주민이 신경질적으로 던지고 간 쓰레기 봉투가 남편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제 남편 그래도 한때는 번듯한 직장에서 대접받으며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그저 경비원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남편의 쉰 목소리를 듣는데 차마 앞으로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늘에 숨어 제 남편의 굽은 등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 굽은 등이 사실은 우리 집의 모든 가짜 평화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이 150만 원을 벌기 위해 버린 건 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명예, 그의 건강, 그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집 생활비 300만 원이었던 거죠. 150만 원의 보너스, 그건 신기루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녹초가 되어 쓰러집니다. 낮에 잠을 자야 밤에 또 일을 나가는데 신월동 빌라촌의 소음 때문에 남편은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귀마개를 하고 안대를 써도 밖에서 들리는 찻소리에 자꾸만 몸을 뒤척이는 남편의 발을 봤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퉁퉁 부어오른 발등, 그리고 추위에 터져버린 손등의 굳은 살들. 저는 그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다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티자. 당신이 고생해서 번 이 돈, 내가 정말 아껴 쓸게. 내년부터는 우리 저축도 좀 하고 당신 좋아하는 낚시도 보내줄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그 150만 원을 확정된 수입이라고 믿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60대 이후의 노동 수입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인데 저는 그 돈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면서도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라며 가짜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단지 내에서 성실하다고 칭찬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노후가 탄탄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사 먹지도 않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나 귤 한 봉지를 꼭 사오곤 했죠. 미진아, 이거 먹어봐. 오늘 입주민 한 분이 고맙다고 주시더라고. 아이처럼 웃으며 붕어빵을 내미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만하면 성공했다. 신월동 우리 집에서 300만 원이면 남부럽지 않게 늙어갈 수 있겠다. 그날 밤 우리는 모처럼 마주 앉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정년이 오기 전에 딱 한 번만 제주도라도 다녀오자고. 비행기 티켓값을 계산하며 깔깔거리고 웃던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비극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죠. 저희에게는 그게 외제차였습니다. 남편이 그 고단한 밤을 견디며 지키려 했던 우리 집의 모든 평화가 그날 밤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번쩍이는 외제차 스티커 한 장에 무너져 내릴 줄이야.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집이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 처참한 반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유난히 잔잔하다고 하죠? 저희 집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이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우리 부부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력이 대단하더군요. 신월동 그 가파른 언덕길도 예전처럼 숨차지 않았고 시장통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셔츠 하나를 사도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올해는 우리 진짜 제주도 한번 가자.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비행기도 타고 바다도 보고 오자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돈이 어디 있느냐며 손사래부터 쳤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그래요. 우리 그 정도는 누리고 살 자격 있잖아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장롱 속 깊이 넣어뒀던 여권도 꺼내보고 유튜브로 제주도 맛집을 검색해보며 우리 부부는 마치 다시 신혼이라도 된 것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단지 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성격이 모나지 않아서 주민들이 남편을 참 좋아했거든요. 명절이면 입주민들이 챙겨준 샴푸 세트며 식용유 병들이 현관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걸 정리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자리가 든든하겠지라며 안심했습니다. 300만 원. 이 돈이면 신월동 우리 집에서 충분히 중산층처럼 늙어갈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남편이 벌어오는 150만 원은 저축도 좀 하고 여행 자금으로 쓰면 되겠지. 머릿속으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저는 그동안 해약할까 고민했던 보험들도 다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아유, 이번에 입주민 대표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패라도 줘야 한다고 난리라네. 그만둔다니까 제발 내년까지만 더 해달라고 붙잡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중이야. 거짓말이긴 했지만 남편이 일터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방패막이었습니다.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저는 우리가 처한 진짜 현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이 무너지는 순간 이 모든 평화도 끝난다는 그 처절한 진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월동 재래시장에 가서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하던 한우를 조금 샀습니다. 고단하게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에게 영양가 있는 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고 싶었거든요. 보글보글 끓는 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평범한 노후의 행복이지. 큰돈은 아니어도 부부가 같이 벌고 같이 먹고 내일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거. 남편은 퇴근해서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미진아, 나 요즘 참 기분이 좋다. 당신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서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의 감촉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 손이 사실은 벼랑 끝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단지 내에서 천사경비원이라 불리며 고된 야근과 입주민들의 잔심부름을 묵묵히 견뎌냈고 저는 그 대가로 얻은 평온함을 마치 우리가 이뤄낸 대단한 업적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짜 안도감이라는 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위해 매달 20만 원씩 따로 적금을 붓기 시작했고 다음 달에는 손주들 용돈도 두둑이 챙겨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야근이 늘어날수록 통장 잔고는 불어났고, 그럴수록 저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들어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삶이라는 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밑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죠. 그 금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낡은 경비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고, 저는 내일 아침엔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 조심히 다녀오라며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남편을 결코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평화가 깨지는 데는 긴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몇 초 남편이 그 주차 위반 스티커를 꺼내 그 번쩍이는 외제차 앞 유리에 붙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부부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행복이 절정에 달했다고 믿는 순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니까요.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신월동 언덕길 아래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일찍 어둠이 깔렸고, 남편은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죠.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아파트 정문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선 시커먼 외제차 한 대가 문제였습니다. 번쩍이는 광택이 흐르는, 딱 봐도 수억 원은 좋게 넘을 법한 그 차는 주차 구역도 아닌 통로 한가운데에 버젓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 다른 입주민들이 차를 빼달라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경비실로 빗발치게 전화를 해댔나 봅니다. 남편은 비를 맞으며 차에 적힌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저쪽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될 줄이야. 남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이거 빨리 안 치우고 뭐해요? 우리 차 못 들어가잖아요. 라며 짜증 섞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남편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결국 남편은 규정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이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도 손을 좀 떨었대요. 혹시라도 차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앞 유리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서는 찰나 아파트동 입구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30 초반이나 됐을까요? 비싼 명품 트레이닝복을 걸친 그 남자는 남편이 붙인 스티커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 너 지금 내 차에 뭐 하는 거야? 반말은 기본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그 남자는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아니, 입구를 막고 계셔서 전화도 여러 번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라며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내가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평생 연봉 다 합쳐도 이 차 바퀴 하나 못 사. 경비 주제에 감히 어디에 손을 대? 이 스티커 자국 남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당장 내 손으로 떼. 할자서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구경하고 빗속에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남자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67세 제 남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구분 등으로 우리 집을 지탱해온 그 사람이 자기 자식 벌되는 놈한테 경비 주제라는 소리를 들으며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직접 스티커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잘 떨어지지도 않는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어내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남자는 옆에서 담배를 꼬아 물고 똑바로 안 떼? 아예 차를 새로 도색해줘야 정신 차리겠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로 들이닥쳤습니다. 불친절한 경비원 때문에 내 소중한 차가 훼손될 뻔했다. 이런 노인네가 단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입주민 커뮤니티에 남편이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해고를 종용했습니다. 관리소장도 처음엔 남편 편을 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알아주는 유지라느니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겠다느니 하며 관리사무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결국 관리소장은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 미안하게 됐어. 알다시피 요즘 민원 하나에 우리 목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이번 달까지만 하고 좀 쉬는 게 어때?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원칙을 지켰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신월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더 굽어 보였습니다. 여보, 왜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깨를 들먹이며 울음을 참던 남편이 겨우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진아, 나 이제 일 못 나가게 됐어. 미안하다. 우리 제주도 가기로 한 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겪었을 그 수모가 가슴 아파서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사라질 그 150만 원, 그리고 우리 부부를 지탱해주던 300만 원의 평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현실은 감정보다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느냐며 같이 분노해주고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채 1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 회비, 머릿속에 숫자들이 어지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처 입은 자존심보다 우리 집 가계부의 구멍이 더 무서워진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60대 노인에게 경비 주제라는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남편이 아플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으로 맞춰져 있던 우리의 생활 수준은 150만 원으로 줄어들자마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50만 원. 누군가는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하겠지만 이미 품위 유지비니 보험료니 하며 지출을 늘려놓은 저희에게 그건 파산 선고였습니다. 비오는 신월동 언덕길, 남편이 그 외제차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그 남자가 폭언할 때 무릎이라도 꿇고 빌었더라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현실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연금 150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 아니, 그마저도 빚독촉에 쫓겨 사라질지 모르는 처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6세인 저와 67세인 남편이 다시 거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업이라는 단어가 20대, 30대에게만 무서운 건 줄 아시죠? 아니요. 60대에게 실업은 단순한 직장 상실이 아니라 존재의 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억울한 민원으로 잘리고 난 뒤 우리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몸이 기억하고 일어나는 남편은 나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굽은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던 150만 원이 끊기자마자 우리 삶의 모든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멈춰섰거든요. 당장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고 그동안 300만 원 수입을 믿고 무리하게 유지해왔던 보험료와 통신비 그리고 신월동 빌라 관리비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보, 가만히 있으면 뭐해? 나 아직 건강하니까 다른 데라도 알아볼게.
신월동 근처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내 자리 하나 없겠어? 남편은 억지로 기운을 내며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67세 노인이 다시 구직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구두를 닦아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150만 원 아니어도 좋습니다. 100만 원만이라도 벌게 해주세요. 나이 많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신월동은 물론이고 목동, 화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경비업체 사무실마다 찾아가 이력서를 내밀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67세면 요즘 경비계에서도 정년이에요. 요즘은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들도 줄을 섰는데 우리가 굳이 나이 많은 사람을 쓸 이유가 없죠. 어떤 곳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민원 이력이 있다는 소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외제차 주차 사건이 경비업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스티커 한 장 때문에 입주민이랑 대판 싸우고 잘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남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경비가 안 되면 청소라도 시켜달라, 단지 내 자비리라도 하겠다며 사정사정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식탁에 앉더니 한참을 울더군요. 미진아, 오늘 목동 어떤 단지에 갔는데 소장이 그러더라. 아저씨, 여기는 외제차가 절반인데 아저씨같이 고집 센 사람 썼다가 또 민원 들어오면 우리 업체 다 날아가요. 그냥 집에서 손주나 보세요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난 그냥 시키는 대로 법대로 일한 것뿐인데. 연금 150만 원의 민낯, 그건 가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재취업이 번번이 실패하자 저는 우리 집 가계부의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 수입이 사라지고 우리 부부의 국민연금 150만 원만 남게 되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을 쌓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제일 먼저 타격을 준 건 건강보험료였습니다. 남편이 직장 가입자일 때는 얼마 안 나오던 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10몇만 원이 훌쩍 넘게 청구됐습니다. 안 그래도 돈 한 푼이 아쉬운데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 돈이 왜 그렇게 아깝던지요. 그 다음은 보험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 해약하지 못했던 암보험, 실비보험들이 매달 20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분 해약은 안 되나요? 약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제 목소리는 비참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장을 가도 예전처럼 고기 한 근을 마음 편히 못 샀습니다. 신월동 재래시장에서 마감 직전에 파는 떨이 채소들을 고르며 저는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정수기의 살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150만 원. 이 돈은 우리 부부의 생존 자금이었지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침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TV 채널만 돌리고 있죠. TV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꼭 말라가는 나무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텨온 남자가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하는 데는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신월동 집이라도 내놓을까? 이거 전세 주고 조금 더 싼 데로 가면.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마저 없으면 우리 진짜 거리에 나앉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일자리 구할 테니까 그런 소리 마. 하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67세 노인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요. 남편의 화는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매캐한 연기가 거실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미진아, 내가 오늘 길에서
그 외제차랑 비슷한 차를 봤다. 근데 나도 모르게 몸이 덜덜 떨리더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노동 수입 150만 원이 끊기자마자 우리 노후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그 300만 원을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빌려온 행복이었는데 저는 그걸 제 실력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루에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무서워하는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꺾여버렸다면 이제는 66세인 제가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월동 언덕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설거지나 청소뿐인데 그마저도 나이 많다고 저를 받아줄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남편이 그렇게 억울하게 잘리고 알아누운 걸 보면서 제가 결심했다고요. 66세 할머니인 저라도 나가서 단돈 50만 원, 아니 30만 원이라도 벌어와야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66세 된 여자가 일하겠다고 나섰을 때 결코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신월동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보지도 않던 구인 구직 신문을 가방에 넣고 신월동부터 목동까지 닥치는 대로 걸었습니다. 식당 창문에 붙은 참모 구함, 설거지 구함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기,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작고 힘없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저를 쓱 훑어보고는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우리는 50대까지만 써요. 60 넘으시면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셔서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할머니라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더군요. 저도 집에서는 살림꾼 소리 듣고 아직은 쌩쌩하다고 자부했는데 일터에서는 그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노인네 취급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동의 꽤 큰 식당에 갔습니다. 설거지 자리가 났다고 하길래 정말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저 진짜 건강해요. 힘쓰는 일도 잘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닦을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제 손을 가만히 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손이 너무 고우시네. 이런 손으로 하루에 수천 개씩 쏟아지는 불판 닦고 뚝배기 씻는 거 못해요. 며칠 하다가 손목 나갔다고 산재 신청하면 우리만 골치 아파요. 그냥 편하게 노후 보내세요. 편하게 노후를 보내라니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사장은 알았을까요? 지금 당장 남편이랑 저는 하루에 1,000원 한 장 쓰는 게 무서워서 맹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데 세상은 저보고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만 합니다. 한 번은 건물 청소 일자리가 났다고 해서 새벽같이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복도 닦는 일까지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제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66세면 보험 가입이 까다롭다느니 사고 나면 책임지기 힘들다느니 하며 번번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신월동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구멍난 양말 사이로 발가락이 비집고 나올 만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죄송합니다라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손을 댄 건 인생을 잡아먹는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돌아다녔지만 제 손에 쥐어진 건 퉁퉁 부은 다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집 상황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그동안 부어온 보험료로 통신비로 귀신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쌀통은 비어가고 남편은 기운 없이 소파에만 앉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월동 언덕길 전신주에 붙은 작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급전 필요하신 분, 신용 불량 무관, 당일 대출.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출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구원처럼 보였거든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500만 원만 빌리면 일단 연체된 관리비 내고 남편 기운 차릴 고기라도 좀 사고 제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대출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60대 노인에게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곳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 연금 150 들어오시죠? 그거 보고 빌려드리는 거예요. 이자 조금 비싸도 금방 갚으시면 돼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덜컥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에 찍힌 돈은 수수료니 뭐니 떼고 나니 4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이자는 매달 수십만 원. 우리 연금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돈 몇백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시장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 2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임박해서 반값에 파는 편의점 도시락도 2개 샀죠. 집에 돌아와 노릇하게 조기를 구워 남편 앞에 놓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게 웬 고기냐며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여보, 사실 이 고기 우리 노후를 통째로 팔아서 산 거야.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신월동 언덕 끝자락 빌라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어둠이 이제는 우리 집 구석구석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임에 안 나온다고 전화를 해대고 보험사에서는 미납 안내문이 날아오고 대출업체에서는 이자 입금하라는 문자가 새벽부터 울려댔습니다. 노동 수입 150만 원이 끊긴 60대 부부에게 세상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150만 원. 연금 믿고 이만하면 됐다 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몸으로 벌어오는 그 150만 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입니다. 그 신기루가 사라지는 순간 66세인 당신이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150만 원 연금에서 사채 이자를 떼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건 오직 맹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고백합니다. 매달 우리 통장에 찍히던 그 300만 원. 저는 그게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켜줄 튼튼한 성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동 수입 150만 원이 잘려나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성벽은 모래로 쌓은 것이었고 물이 차오르자마자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다는 것을요. 남편의 경비일이 끊기고 제가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댄 지 불과 석 달 만에 우리 삶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300만 원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숨구멍은 150만 원으로 줄어들자마자 막혀버렸고 그 부족한 틈을 메우려 빌린 사채 이자는 독사가 되어 우리 목을 조여왔습니다. 친구들의 전화, 그건 안부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니? 이번 모임은 호텔 애프터눈 티 세트 먹으러 가기로 했어. 너도 꼭 와.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화려한 사진들, 친구들의 그 가벼운 웃음소리. 예전에는 저도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남편 경영 자문하느라 바쁘다며 허세를 떨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들이 송곳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나눠 먹을 두부 한 못 살 돈이 없는데 5만 원짜리 디저트라니요. 결국 저는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신월동 언덕 끝자락 우리 집 빌라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누구를 마주칠까봐 장을 보러 갈 때도 해가 꼴딱 넘어간 뒤에야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몰락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단칼에 잘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돈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 그게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집안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전기료 아낀다고 거실 불은 아예 켜지도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식탁에 남편과 마주 앉아 맹물에 밥을 말아먹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날 참았어야 했는데. 그 스티커 한 장이 뭐라고. 남편은 밥알을 넘기지도 못하고 자책만 했습니다. 그 당당했던 가장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제 눈치만 살피는 힘없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제 손목엔 이미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에 떨린 진동이 남아있어 차마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지원금 같은 거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동사무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처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신월동 빌라 명의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재산이 있는 걸로 나와서 긴급지원금 대상이 안 되세요. 연금도 150만 원이나 받으시는데 이 정도면 하위 계층은 아니시거든요. 재산이요? 이 낡은 빌라 한 채가 우리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에 당장 굶어 죽어가는 노인네들은 국가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숫자로만 계산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은 그저 평균 수준의 노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편이 몸을 갈아 넣어 벌어오던 150만 원은 우리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에서 빌려온 가짜 시간이었습니다. 그 150만 원이 주는 안도감에 취해 우리는 저축하지 않았고 보험료를 올렸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노동 수입이 끊기는 순간 그 모든 게 빚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밤마다 신월동 빌라 창밖을 봅니다. 멀리 보이는 목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또 300만 원, 400만 원 수입에 취해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몸을 움직여서 버는 돈은 내 은퇴 자금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 폭탄이 터지고 난 뒤에 남는 건 저처럼 66세의 나이에 사채, 이자에 쫓기며 맹물에 밥을 마는 처참한 정착지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빌라를 내놓으려 합니다.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마 단칸방 하나 얻을 돈도 안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고 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월동 언덕배기 작은 빌라에서 맹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보낸 지난 몇 달은 제 인생 66년 중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몸으로 벌어오는 150만 원은 절대로 내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60대가 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아직 사지 멀쩡하니까 경비라도 서면 되지, 설거지라도 하면 입에 풀칠은 하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덫입니다. 첫째, 노동 수입을 생활비에 포함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의 비극은 남편이 벌어오는 150만 원을 당연한 수입으로 계산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 노동 수입 15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짜리 삶을 살았죠. 하지만 여러분, 노인의 노동 수입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끊길 수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스티커 한 장 때문에 혹은 무릎이 아파서 아니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60대 이후의 노동 수입은 생활비가 아니라 비상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직 확정된 연금 안에서만 생활 수준을 맞추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둘째, 가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후 자금을 팔지 마세요. 남편이 밤잠 설쳐가며 벌어온 돈으로 제가 한 일은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 옷을 사고 모임 회비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품이라는 이름의 독약이 우리 집 보험을 깨게 만들고 결국 고금리 대출에까지 손을 대게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일 당장 굶지 않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은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나 부리는 사치지, 노후에는 생존 자체가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셋째, 국가의 복지를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우리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월동에 이 낡은 빌라 한 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 때문에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어떻게든 국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과 내 손에 쥐어진 확정된 현금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제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마지막 박스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신월동 이 빌라를 떠나 내일부터 저희 부부는 좁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취해 살던 지난 날들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지네요. 비록 전 재산과 자존심은 잃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없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노동 수입 150만 원이 주는 가짜 평화에 속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준비된 확정, 연금과 남의 시선을 버린 소박한 삶의 태도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세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채널 제작을 후원해주세요. 오늘 제 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정직하게 마주한 가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저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시 일어서려는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